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4월 8일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좀 미리 방송을 올려드리려고 제가 좀 일찍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황 상황이 중요한 때고요. 자, 제가 이번 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장중에 27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4월 7일 목요일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죠. 제가 4월 7일 목요일 방송에서 미쓰리 예상대로 장중에 2700포인트를 이탈했는데 아마 종가쯤 됐을 때 2700포인트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대한민국 증시가 끝나기 10분 전,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동시호가 때까지 예상 코스피 지수가 2700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2700을 회복하지 못하고 269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물론 장중에 2690포인트도 깨졌었죠. 2680포인트 때까지 깨졌기 때문에 저가보다는 좀 회복했지만 아쉽게도 2700포인트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 종가 때 2700포인트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멘트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조심스럽게 4월 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반등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지른 게 있기 때문에 4월 7일 밤에 뉴욕 증시 시작하는 거 보고 새벽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자다가 깨다가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제가 날밤을 샜습니다. 네, 완전 날밤을 샌 건 아닌데요. 깊은 숙면을 못 취했죠.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3대 지수가 혼조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2시 정도 됐을 때 3대 지수가 소폭으로 하락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깊은 새벽이 되는 그 시간 동안 뉴욕 증시는 조심스럽게 반등을 모색했고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0.25, S&P 500이 0.43, 나스닥이 0.06% 반등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나온 얘기를 좀 하나씩 보면은요. 5월달 FOMC 회의가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이날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싸움에 뒤처져 있다. 올해 기준금리를 3.5% 부근까지 인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같죠. 지금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요, 0.25에서 0.5%입니다. 그런데 5월달 FOMC 회의부터 시작해서 6번의 금리 결정 회의가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정말 막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알 겁니다. 얼마나 무리인지. 정말 한 번에 한 0.75% 금리 인상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모습이 전개될 겁니다. 그리고 이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중립적인 수준까지 신중한 방식으로 정책을 이동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해서 정확한 수치를 내놓진 않았습니다만 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3%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 굉장히 무지막지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연준 의원들은 계속 이런 발언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월 3일, 5월 4일, 5월달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회의가 열리기 열흘 전부터 연준 의원들, 그러니까 FOMC와 관련된 사람들은
주둥이에다가 지퍼를 달아야 됩니다. 즉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4월 22일까지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재료는요,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같은 금리 결정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유가 상승을 끌어올릴 거고요. 그 유가 상승은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이거는요, 미국에서도 걱정하는 거죠. 디폴트 얘기 나오면 글로벌 경제는 충격이에요, 충격.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를 끌어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까? 아니면 중국의 상하이 봉쇄를 가지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향됐다 이거 가지고 써먹을까? 그 어떤 것도 미국 뉴욕 증시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 잡다가 벼룩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다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적절한 그 치료제가 뭐냐면 진통제가 바로 연준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강력한 금리 인상 발언, 우리 75bp 할 수 있다, 50bp씩 2번 할 수 있다, 이런 멘트들을 함으로써 경제는요, 미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걱정들이 경제 지표를 움직입니다. 물론 지금 5월달 회의까지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소매 판매 이런 거 발표되는데 그런 지표들 3월달 지표인데 못 건드리죠. 그런데 그런 지표들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해도 어차피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진한 게 호재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소매 판매를 발표하면서 이러겠죠. 지금 소매 판매, 3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연준 의원들이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를 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소비 심리가 꺾일 거고 이런 전망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미쳐 날뛰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얌전해질 겁니다. 지금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날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블랙아웃 되기 전까지 4월 22일까지 강력한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발언들에 뉴욕 증시가 물론 하락하지만 이렇게 3일 만에 소폭 반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준 의원들의 강력한 금리 인상 발언을 통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이러면서 폭락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이 투심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는 좀 잦아들기 때문에 얌전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뉴욕 증시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좀 누르고 이렇게 뜨거운 이런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얌전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월 22일까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금리 인상 금리 결정을 하는 연준 의원들,
표를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의 성향이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발언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경제지표 보면은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5,000명 감소해서 16만 6천 명, 예상치는 20만 명인데 예상치보다 덜 나왔고요. 1968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명인데 이제는 20만 명도 깼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고용지표가 이렇게까지 잘 나오니 얼마나 뉴욕 증시, 뉴욕 경제,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가지고 난리 치겠습니까? 이거를 누르는 게 뭐예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인 겁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시황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과연 미쓰리 네가 보고 있는 자료 뭔지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 한 장 혹은 한 장 반짜리를 가지고 방송 준비를 합니다. 한 장 반은 왜 한 장 반이냐 하면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그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의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뭐 앞에서 첫 번째 장에서 경제지표 이슈들 막 얘기한 다음에 끝 무렵에 뭐 뉴욕 증시, 그러니까 뉴욕 전문가들은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이슈를 이렇게 본다. 뭐 미국 증시 좋아질 거라고 한다. 당분간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VIX 변동성 지수가 얼마가 나왔고 5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몇 프로다. 이거 제시하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 안 보니까 그냥 첫 번째 페이지만 프린트해서 제가 방송 원고를 작성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야, 미쓰리가 일하는 곳에 가면 막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다가 실제로 제가 일하는 곳에 와보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너 진짜 주식하는 거 맞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 책상에는 주식에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제가 돈다방 미쓰리 오래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때는 매 월마다 증권사에서 내놓는 다음 달 증시 전망 그 10군데가 넘는 거를 다 제가 읽고 그거를 한 10장 내외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작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뉴스 기사를 접했겠죠. 그런데 저는 뭐라 그럴까, 이거 활자 중독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PC 화면에 있는 자료를 읽으면 제게 안 돼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프린트를 해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가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돈다방 미쓰리 7년 동안 저는 방송 원고를 한 번도 키보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손으로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뭐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이 자료를 가지고 방송 원고를 이제 작성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써가면서 손은 글자를 쓰지만 제 머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방송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4월 7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연합뉴스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고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고 경제지표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나왔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종목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가 안 나와요. 예. 왜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 안 나왔을까요? 반등에 초치기 싫은 거죠. 그러나 돈다방 미쓰리는 숨어있는 악재, 숨어있는 호재 다 끄집어내서 다 전해드립니다. 연합뉴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나오지 않았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러시아 디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할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냐면요.
3월 29일 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5차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겠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 만납니다. 어떤 날은 차만 마시고 헤어지고, 어떤 날은 밥 먹고 헤어지고. 근데 계속 걔네들이 만나기만 해. 아무런 성과가 없어. 그럼 욕먹을 수 있으니까, 야, 우리 차비라도 벌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슬슬 서로 이제 협상단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하나씩 자기네들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협상이 잘 돼가지고 뭐 15개 조항이 있었다는 둥, 뭐 그러다가 또 러시아가 아니라는 둥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쟤네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두 나라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했으니까 지네들끼리 저렇게 탱크 몰고 다니고 총 쏘고 저러고 전쟁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갈 상황이 아니었으면 대화로 풀었죠. 그 얘기는 쟤네들이 저렇게 무력 전쟁을 할 때까지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두 나라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협상이 쉽게 진전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5차 휴전 협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 그러면 지난번 5차 휴전 협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 나토 가입 포기할게 이런 식의 어떤 초안을 작성해서 러시아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 내용이겠죠.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 주면 뭔가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보낸 그 협상 초안에 나토 가입을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대신 러시아 니네가 뭐 이렇게 해줘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고 그 요구를 러시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터키에서 5차 휴전 협상 했는데 그거 터키에서 합의한 내용이랑 다르네, 받아들일 수가 없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겁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크림반도 및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양국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문제는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협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 돈다방 미스리에서 제가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그래,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한다고 그랬어. 굉장히 우리가 원했던 거네. 그리고 나토 가입 포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거를 온전히 받아주면 그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 러시아 군대 철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조건을 제시할 거죠. 바로 그게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를 잘못 내주면 두 개를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기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냐면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상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디폴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방송에서 4월 4일 날 굉장히 큰 금액의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이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꽤 많은 비중을 러시아가 루블화로 환매해버렸고 남아있는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태다. 자, 그런데 이번 4월 달에는요. 러시아가 4월 4일 날 지급했던 것 말고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될 이자 상황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 러시아 디폴트 이슈는 조금 잦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4일 날 루블화로 환매하지 못한 그 남아있는 작지 않은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달러로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이 그냥 루블화로 환매해버린 상황에 대해서 글로벌 어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 기구에서 러시아의 그런 행동을, 그래, 니네 이자 납입은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환매해서 했구나, 뭐 나머지는 어떻게 했구나, 그 러시아가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용인해 줄지, 아니면 야, 달러로 이자 안 냈는데 니네 디폴트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 그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지금 WTI가 96.03달러, 지금 3주 동안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이 며칠 전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최대 1억 8천만 배럴 비축유 방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추가로 1억 2천만 배럴 비축유 방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반이 미국이 방출할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며칠 전에 우리 미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최대 1억 8천만 배럴 비축유 방출할 거야, 그 내용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추가로 비축유 방출한다라는 그 내용 중에 있는 미국 분량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자, 국제유가 아무리 지금 비축유를 풀고 미국이 풀었다고 하고 또 1억 2천만 배럴을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풀었다고 하고 지난번에 미국이 1억 8천만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리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1억 2천만 배럴 비축유 방출하는 것 중에 반이 미국 물량인데, 그 미국 물량은 며칠 전에 6개월 동안 풀겠다고 한 1억 8천만 배럴 안에 속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한 국제유가는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시 국제유가는 100달러 갈 거예요. 여기에 아직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계속 지금 75bp, 50bp 금리 인상 해야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중국 경제 둔화, 즉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재료도 있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미국 뉴욕 증시는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를 갖다 쓰기는 약간 겁이 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음 주 증시 일정들 이런 거 체크하면서 다음 주 주식시장 방향 말씀드리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8시 11분이니까 이제 한 50분 정도 뒤에 대한민국 금요일 주식시장이 열릴 텐데, 뉴욕 증시가 반등했으니까 우리나라는 2700포인트 찍고 시작하겠죠. 그러나 오늘 금요일이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리스크가 많다라는 점. 예,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왜 시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4월 7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에 코스피가 2700이 깨졌을 때도 세력들이 관리했던 개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지켜줬습니다. 근데 27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오후장 들어가면서 2790포인트도 내놓으니까 세력들이 관리하는 그 종목들에 몸담고 있었던 개인들이 투매를 던집니다. 종목들을 던져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종목들을 망가뜨렸어요. 잘 지키고 있던 종목들이 장 막판에 가면서 쫄고 있는 개인들이 겁이 나서 막 물량들을 던지는 바람에 세력들이 얼마나 솔직히 벙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이런 모질이들 그냥 차트 다 망가뜨리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다 망가뜨리네. 이렇고 열렙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시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시황이 안 좋아도요, 세력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깼냐 하면 시황을 모르는 개인들이 여차하니까 겁나가지고 다 손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 자체를 완전히 물을 흐려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제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운전면허 시험처럼 시험 좀 보고 주식 투자 좀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종목들 다 망가뜨리거든요. 오늘 8시 이제 이후 9시 되면 개인들이 어머 미국 증시가 반등했네. 우리나라도 그럼 일단 2,700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종목들 막 빨간색 들어오면 그래? 이제 괜찮겠네 그러고 막 사겠죠. 근데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오늘 금요일이구나 조심해야지 그러고 이제 손절시키겠죠. 그게 여러분 개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날을 잡아서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금요일 주식시장 2,700포인트는 700포인트 이상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예. 후장에 빠질 거야.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증시가 반등했지만 지금 이런 재료가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렇게 될 거야. 그 호재와 악재를 여러분들이 잘 비율 조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요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와 그리고 다음 주 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미쓰리의 시황 방향에 대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이런 거 꼭 해주세요, 여러분. 예.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